아, 들리시죠? 네, 오늘 5월 27일 법학개론 수업이 네트워크의 장애로 인해서 웹엑스를 통한 온라인 강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네, 이미 수업 시간 30분 지나갔고요. 30분 정도로서 5월 27일 수업은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그 양반들은 양반 남자들은 이렇게 법률 문서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수결을 했고요. 양반 여자들은 인장, 즉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노비는 원칙적으로 이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노비 주제에 감히 양반처럼 수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노비도 사실 서양의 노예, 로마 시대 때 그런 노예, 그리스 시대 때의 노예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노비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있고 계약도 맺을 수 있고 또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예와 서양의 노예와 우리의 전통사회의 노비는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노비의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사인도 하지 못하고 도장도 못 찍고 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수촌, 수촌이라는 이 방식으로 계약서에다가 사인 대신, 도장 대신 수촌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그 토지를 매매한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 매매 계약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이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확대시켜 보면은 좌수촌, 왼쪽 손가락을 가지고서 수촌을 한 그런 사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노비는 수결도 못하고 도장도 못 찍으니까 손가락, 왼쪽 손가락 하나를 가운데 손가락이죠. 이걸 이제 계약서 문서에다가 갖다 대고 여기다가 이제 마디를 그려요. 우선 이렇게 손가락 양쪽에 선을 쭉 손가락을 따라서 선을 그린 다음에 마디를 표시를 합니다. 마디를 여기 손가락 마디예요. 한 마디 한 마디 이렇게 마디를 표시해서 위에 마디를 잇고 밑에 마디를 나중에 잇는 이런 방식으로 사인을 대신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수촌이라고 부릅니다. 수촌. 네. 노비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대신했다, 수촌을 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한편 이 문서는 토지를 매매한 토지 매매, 땅 매매한 계약서예요. 여기 보시면은 건융제, 건융제니까 아마 1800년대쯤 되겠죠. 저기 1700년대 참 내가 잘못 말했다.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우리로 치면은 뭐 영정조 시대 영정조 시대 때 만들어진 땅 문서, 땅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날짜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 땅을 산 사람. 예, 매수인. 매수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아무개 장태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개 전 명문, 명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매수인 아무개 앞으로 계약서를 써준다 이런 얘기죠.
이 계약서의 주체는 전주, 그러니까 이 밭을 매도하는 것인데, 밭을 가지고 있던 소유주, 전주 주인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매도인이 됩니다. 매도인, 바로 이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옛날 땅 주인, 이거는 이제 땅을 새로 사서 새롭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되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양반이에요. 양반이 옛날에는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양반이 직접 나서 가지고 토지 매매를 하는 것은 이거는 양반의 채통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 같은 걸 맺을 때에는 대개 양반집에는 그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 여기 노자 있으면 노비 노자. 남자 노비를 노라고 하고 여자 노비를 비라고 하는데요. 이 노비를 시켜서 대신 계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노비 안선이라는 이름의 노비가 이 자기 주인 이생원, 그 땅 주인을 대신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비가 이렇게 그 계약의 주체가 됐으니까, 물론 이제 땅 주인은 진짜 주체는 자기 주인이지만 노비가 적어도 이 계약서 상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노비인 주제에 사인을 못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그린 거죠. 손가락 형태를. 이것을 바로 수촌이라고 합니다. 역시 증인이 있고요. 증인 아무개, 여기는 이제 양반이었나 보네요. 수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필집인, 이 계약서를 실제로 붓을 들고 작성한 필집인 이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사인, 수결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계약서는 여자, 노비와 같은 천인, 여자인 경우에는 수촌을 하질 않고 원칙적으로 수촌보다는 수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인을 대신했습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건 손수자에다 손바닥 장자, 이건 손바닥 장자죠. 손바닥을 그리는 겁니다. 남자 노비는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여자 노비는 손바닥 모양을 따라 그려서 사인을 대신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손바닥 모양, 왼손을 이렇게 계약서 문서 위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다가 붓으로 손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 노비인 경우에, 여자 천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장으로서 사인을 대신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약서는 토지 매매 계약서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자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판다. 그러니까 이 장수옥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사실은 이제 읽어보시면, 물론 한문이라서 못 읽어보겠지만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니까 어린 소녀인데 지금 아주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아주 가난한 집의 딸이란 말이에요. 굶어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이 어린 소녀인 자신이 자기 몸을 팔아서, 양반집에다가 팔아서 노비가 되겠다, 양반집의 노비가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기 몸을 팔아 넘기는 그런 자매 계약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매도인인 장수옥이라는 소녀가 이렇게 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증인이 있고요. 증인도 노비예요. 증인도 노비라서 수촌을 하고, 또 필집인도 이생원 집의 노비입니다. 뭐 노비라고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생원 집의 감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비라고 짐작이 돼요.
이 사람도 이제 수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 붓을 들고 이 계약서를 쓴 사람이 바로 감록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보시다시피 잘 썼어요. 여느 양반 못지않게 아주 필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썼는데 사인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하지 않고 좌촌, 즉 왼쪽 손가락을 갖다 대고 수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비인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를 암에도 불구하고 수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서, 광서제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는 이 중국 연호를 썼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 연호를 써서 중국의 황제 연호를 여기다가 써서 이제 날짜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광서제는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청나라 황제가 되겠죠. 갑신년이니까 언제냐 하면은 바로 갑신정변이 발생한 바로 그 해가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발생했으니까 1885년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계약서가 작성된 연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요. 이생원댁의 노비 이 충거미에게 주는 계약서다, 명문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수옥이라는 소녀가 자기 스스로를 이생원 댁의 노비로 파는 이런 계약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아주 가난한 이 집에서는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면 스스로를 이렇게 노비로 파는 이런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런 계약도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인이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 계약서를 또 수장의 예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 자녀 균분 상속제, 이것이 우리 전통 사회 조선 시대까지의 상속의 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속의 순인데요. 이것은 현행법이에요, 현행법. 옛날 조선시대에 이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의 그 제도입니다. 상속은 누가 받느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상속 누가 받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5순위까지 있는데요. 1순위, 제일 첫 번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이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뜻해요. 망자, 죽은 사람. 죽은 분의 직계비속. 직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이렇게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뭐 딸이 있고 딸은 이렇게 딸은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동그라미. 아들, 남자는 세모로 그리고 또 뭐 막내 아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 있죠. 이 자식들이 바로 직계비속이 되는 겁니다. 직계비속. 직계라고 하는 것은 우대에서 아버지로부터 자식들로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나의 직계친이고요. 직계친족, 직계존속이고요.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나의 직계존속이 되는 겁니다. 직계친이 되는 거죠. 직계는 그래서 이 가계도상에서 위에서 아래로 직접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직계라고 해요. 직계에 대비되는 용어가 여기 나오죠. 반계. 반계는 이런 게 이제 반계입니다. 나하고 내 동생들 사이의 관계. 나와 내 동생, 여기 이 사람이 나라면은 나와 내 동생들의 관계는 직계가 아니라 반계가 돼요. 왜냐하면 아래 위로 바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삐져나가야 되죠.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아버지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죠. 아버지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또 내려가죠. 이렇게 옆으로 가지를 치는 이런 그 친족을 반개 친족이라고 부릅니다. 반개라고 불러요. 반개. 곁방자의 곁방. 옆에 방자라며요. 곁방자 앞에서 우리 그 방론할 때 오비터 딕툼 이란 거 할 때 같이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직계와 반계는 그런 식으로 개념이 다르고요. 비속은 뭐냐? 비속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 가계도에서 아래로. 이 사람은 이제 나라고 친다면은 나의 아들들, 딸들 다 비속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아들, 손자, 손녀 다 비속이 됩니다. 가계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비속. 비는 낮다는 뜻이에요. 낮을 비자예요. 그에 대비된 용어가 존속이죠. 존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면은 여기 안 그랬습니다만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존속이 되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직계비속, 다시 말해서 아들, 딸, 뭐 손자,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직계비속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아들, 딸 얘기겠죠. 이 보통의 경우는.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아들, 딸과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살아있는 아내, 아내가 죽었으면 살아있는 남편이 직계비속과 함께, 즉 아들, 딸과 함께 제1순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1순위 상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직계 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가 2순위 상속자가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함께 2순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 비속도 아무도 없고 직계 존속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배우자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3순위고요. 배우자도 없다. 배우자도 이미 죽고 없다. 아들, 딸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다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반계로 넘어갑니다. 비상속인의 형제, 자매.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의 형제, 자매가 제4순위 상속인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5순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형제, 자매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반계 혈족이죠. 직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반계밖에 없고 형제, 자매부터 벌써 반계잖아요. 이제 반계인데 혈족은 이제 피가 이어지는 가계도에서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아래 위 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혈족인데요. 피가 이어지는 혈족 중에서 무한히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촌까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마지막 상속 순위 제5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자, 사촌 이내에도 아무도 없다. 그야말로 천에 구하고 친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경우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은 상속은 아니죠. 상속은 아니지만 국가 재산이 됩니다. 국고의 귀속이 됩니다. 여기는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적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의 순위가 현행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대습상속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대습상속, 이게 무슨 말이냐? 대습상속은 한자로, 한자말이라서 한자로 적어야만 이해가 되는데, 대습, 왜 안 써지지? 네, 갑자기 이게 글자가 안 써지네. 참 희한하네요. 할 수 없이 한 글자씩 해야 되겠네. 대신할 대자, 습자는 네, 이거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 안 나오네 잘. 저 밑에 있나 본데요. 잘 안 쓰는 습자라서. 이자인가요? 대습? 이자 같대.
맞나 모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습자가 안 쓰죠. 이럴 경우 참 희한하네요. 이게 이자 맞을 거예요 아마. 대습 상속. 이 이자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가 다른 데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긴 잘 되는데 말이야. 거기 왜 습자가 안 켜져? 맞네. 네, 맞아요. 습자 맞아. 네. 자, 이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거, 습자는 무슨 습자냐 하면 세습한다 할 때 그 습자예요. 세습. 습자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세습한다. 뭐 왜 그 왕위를 세습한다 이런 세습한다 그 습자 그때 쓰는 습자예요. 앞에 대자가 들어가 있죠.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해서 세습한다. 그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죠.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 대신하느냐? 죽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때 뭐 이런 걸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큰아들, 맞이 아들에게도 이제 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즉 피상속인이 요 사람이 이제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어서 X표를 치면은 이 사람의 재산이 아들, 딸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상속이 되는데, 그런데 큰아들이, 예컨대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방금 죽은 자기 아버지보다 옛날에 먼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벌써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가지고 데리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죽은 사람의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손자, 손녀가 있는 거죠. 아들은 이미 죽고 없고. 자, 이런 경우에 이 손자, 손녀들이 자기 아버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할 대자예요.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습상속이에요. 그래서 이 직계비속이 이렇게 여럿 있으면은 원래 가장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1촌이고 그죠? 이 죽은 사람의 1촌이고 여기는 2촌이에요. 한 다리 건너가지고 2촌이니까 원래는 살아있는 딸과 아들, 딸과 둘째 아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대습 상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손자들이 자기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상속분은 똑같죠? 1대 1대 1인데 1대 1대 1인데 이 죽은 아버지의 상속분이 1이기 때문에 이 1만큼만 이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이 손주들이 1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0.5 여기 손자가 0.5 그리고 손녀딸도 0.5 그리고 여기는 1대 1 이런 식으로 0.5 대 1대 여기 1 1대 1 0.5 대 1대 1 이런 식으로 0.5 0.5 1대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속을 할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받는 것을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습 상속이 현행법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대습 상속은 전통사회, 우리 조선시대에도 법에 의해서 명문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대나 오늘날 현행법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속 순위가 이런 식으로 직계비속, 그 다음에 없으면 직계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사촌 이렇게 상속 순위가 이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속 순위는 사실 우리 전통시대, 조선시대의 그 상속 순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상속 순위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보여줘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전통사회 상속순이에요. 내가 옛날에 작년에 다른 수업을 위해서 만든 슬라이드의 한 페이지인데요. 경국대전의 주해, 경국대전 말고 경국대전에 대해서 주석을 단 그런 또 하나의 법전, 주석서가 조선시대 명종 때 편찬이 됩니다. 그 주석서에 형전 사천조에 이런 사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속을 받는 친족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무자녀예요. 무자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재산은 자기 아버지로 되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겠죠. 보통의 경우. 그런 경우에 형제 자매로 내려가서 사촌까지, 사촌 손자,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촌, 2촌, 3촌, 4촌, 자, 이렇게 사촌까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자매 쪽에 아무도 없다, 사촌까지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에 이 죽은 사람의 재산은 할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아버지는 더 옛날에 죽고 없겠죠. 그러니까 삼촌과 사촌 형제들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경국대전 주해에 그림으로 이렇게, 이 그림 그대로 경국대전 주해에 나와요.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결국 사촌까지, 동생네 자손들도 사촌까지, 그리고 삼촌 아저씨, 아재 자손들도 사촌까지, 그러니까 사촌 형제까지. 자, 그래서 결국 사촌까지 전통사회에서 상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현행법도 자, 이렇게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 때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형제자매가 이미 또 다 없다. 그럴 때는 사촌의 반계혈족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전통시대의 법을 거의 그대로, 배우자만 좀 다르죠. 배우자가 들어가는 것이 좀 다른데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내가 뭐 단절적인, 그러니까 전통법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절적으로 근대법에 의해서 이식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 단절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 단절을 다시 잇는, 계승하는, 다시 약간은 이어주는 그런 현상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단절은 아니다. 그러나 99.9% 단절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습상속도 그대로 우리 전통법에 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순위 같은 것은, 상속법 같은 것은 우리 전통법을 많이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들어간 건 좀 차이예요. 전통사회에서 배우자는요, 상속을 받는다기보다도, 자,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남편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재산을 살아있는 부인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자기께 된다기보다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인까지, 즉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은 비로소 이제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다, 남편은 죽었는데 마누라는 살아있고 자식이 없다, 아들, 딸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남편 재산은 아내가 관리를 하다가 이 아내마저 죽고 나면 아내의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은 남편, 먼저 죽은 남편의 친척들에게, 남편의 뭐 형제 자매라든지 사촌까지 이렇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전통사회에서는 상속을 받는다기보다도 죽은 배우자, 망배우자의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다. 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분인데요. 현행법에서, 이것도 현행법입니다. 이것도 현행법에 동순위 상속인, 앞에서 봤듯이 1순위, 2순위, 5순위 순위가 있잖아요. 동순위 상속인, 그것도 이제
동순이라고 할지라도 촌수가 가장 가까운 혈족이 선순위가 됩니다. 앞순위가 돼요. 자, 그래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사람, 수위는 이제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균분한다. 자, 아들, 딸이 여럿 있다. 시집 갔나 안 갔나, 시집 간 딸 출가 외인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아들, 딸이 여럿 있을 때에는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이에요. 바로 우리 전통사회의 상속제도를 이어받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날 현행법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오화를 50, 그러니까 50%죠. 일반 자식들보다 아들, 딸보다 50%를 덧붙여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시켜줍니다. 물론 뭐 그렇더라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자식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뭐 그게 그거죠. 결국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균분해서 돌아가는 상속분이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 몫의 절반 또는 3분의 1,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형제 자매라든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3분의 1,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서 오늘날 현행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가 전 재산을 예컨대 무슨 뭐 장학재단 같은 데 기증을 했다, 그런 유언을 했다, 뭐 증여를 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자기가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 몫이 있겠죠. 그것의 절반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제도가 유류분 제도인데, 유류분 제도는 원래 우리 전통 시대에 존재하던 제도는 아니고요. 서양에서 받아들인 제도예요. 원래 유류분 제도는 어디에서 행하던 법이냐 하면은 고대 서양의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가 우리나라 법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법에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우리 전통 제도는 아니에요. 뭐 유언 뭐 이런 그 유언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기부하고 하는 건 우리 원래 전통 풍속이 아니었어요. 유언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분재기 지난 시간 봤었죠. 자손들한테 살아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그런 유언이 그 유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살아 있을 때 증여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건 있어도 어디다 기부하거나 하는 일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걸 법에 규정해 두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그래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 이것은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거 뺀다면은 상속 제도의 거의 한 뭐 7, 80% 이상은 우리 전통 시대의 법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되기 전에 이 수업을 듣고 다음 수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업은 그러니까 6월달 수업은 친족의 범위부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